경찰의 삼엄한 경호 속에 유용성 국제태권도연맹 총재와 장웅 IOC 위원을 앞세운 북한 시범단이 김포공항 입국장에 들어섭니다. 굳어있던 표정은 우리 어린이 시범단의 꽃목걸이 선물에 밝은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2007년 이후 10년 만에 방한한 북한 시범단은 오늘 무주에서 개막하는 세계선수권을 비롯해 전주와 서울에서 모두 4차례 합동 공연을 펼칩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남북 체육교류 협력이 이루어져 기쁘다며 이 성과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기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선수단의 참여, 나아가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최초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여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던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와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의 영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시드니 올림픽 때처럼 남북 선수단이 동시 입장하고 북한 응원단도 참가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IOC와 북측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은 마음이시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문 대통령은 북한 장웅 IOC 위원과 만나 한참 동안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축사에서 제일 가까이 있지만 가장 먼 길을 왔을 거라며 북한 참석자들을 특별히 언급하자 장 의원도 박수를 치며 화답했습니다. 저는 태권도에서 이뤄낸 이번 성과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한다면 인류화합과 세계평화정진이라는 올림픽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최초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여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던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와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의 영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남북 선수단 동시입장으로 세계인의 발수가채를 받았던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감동을 다시 느껴보고 싶습니다. 북한 응원단도 참여하여 남북화해의 정기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장웅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 같은 마음이시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대한민국 정부도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후 6시 30분쯤 수천 명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미 대사관을 둘러싸며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서울광장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1시간 정도 집회를 연 뒤 행진을 시작하며 이들은 사드 철거 등의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미 대사관 뒷길을 둘러싸는 이른바 인간띠 행진이 진행된 것은 20분 남짓. 짧은 시간이었지만 미 대사관을 중심으로 이런 형태의 행진을 벌인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미 대사관 뒷길에 대해선 행진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을 포위하는 형태의 행진이 진행되면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단체 측은 경찰 조치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저희는 사드를 미국에서 강화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법원도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교통혼잡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사관을 둘러싸는 행진을 20분 동안 한 차례만 허용했습니다. 경찰은 59개 중대 5천 명의 병력을 미 대사관 주변에 배치했지만 차벽은 설치하지 않았고 별다른 충돌도 없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숨쉬는 곳도 정치다. 주말에 나와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수 안 하려합니다. 최경환. 예. 아, 눈 아파. 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레이디 포스터였습니다. 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김현입니다. 요즘에 활약상이 대단하십니다. 아, 그런가요? 원외니까 아무래도. 아, 왜 이렇게 원회를 강조하세요? 아니, 원외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다고 해서 이리저리 땜빵합니다. 근데 뭐 원내고 원내고를 떠나서 존재감이 대단하세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나오는 메시지들 중에 60%는 김현 대변인의 목소리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열심히 하십니다. 방송에 나와서 하는 것까지. 뭐 이렇게 다 뭐 여기 어느 다 오프라인에서 지금 제가. 좀 전에 여의도 있는 것 같더니 좀 전에 어디 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거의 동분서주 홍길동 그게 같은. 그렇지.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있고 확실히 이제 선대위 때 보면 대변인들이 전체 숫자로 보면 너무 많고 그런데 실제 스피커는 제한돼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몇 명이죠? 정확하게? 당이 3분이고 원내 대변인 2분, 5분이에요. 당과 원내 해서 합치면 원내가 4명이고 원외가 하나예요? 네. 그러니 정말 존재감 특별하실 수밖에 없구나. 아니, 원래 원내가 존재감이 있는 거죠. 어떻게 원외가 존재감이 있겠습니까? 근데 대변인 구력으로 하면 저희가 네. 또 최고 구력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예. 청와대 때부터 하니까. 그리고 이제 부지런해야 여러 사안들을 잘 맞아요. 짚고 하기 때문에 그 최민희 의원이 그러잖아요. 원에 되고 나서도 활약상이 두드러지니까 사람들이 떨어진 줄 모른다고. 지금 김현 의원도 그런 느낌이에요. 저번 국회의원 된 것 같은데. 근데 국회에서 왜 안 보이고 맨날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고 있나? 뭐 예.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저도 원외 한지 지금 왜 이러세요? 안 껴져요. 아니 나 아직도 국회의원 하는 줄 아는 사람도 아주 그렇긴 드물게 있죠. 있어요. 아니, 워낙에 인물이 출중하니까. 아, 왜 이러세요? 예.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정말 오랜만에 또 말했다 본전도 못 찾아요. 전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싱크 허브 민주연구원장님, 김민성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연구원 저 8층 베란다에 화분을 갖다 놨습니다. 대통령이 네. 바뀌니까 네. 방송하면서 많이 웃네요, 저희가. 바로 저도 그 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정권 바뀌고 나니까 방송이 좀 확실히 달라졌어요. 막 그 침울하고 암울하고 막. 좀 있어 보이는. 그렇죠. 즐기는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 자, 두 분 나오셨고요. 잠깐만, 즐긴다. 이거 뭐 말꼬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유, 저 가능해요. 삼행시 하세요. 질, 질리네 진짜. 에이, 기. 기똥차네. 네. 자, 그만하시고요. 네네네. 자, 자유당 시절의 독선 정치, 유신 시절의 독재 정치, 한나라당 시절의 독기 정치, 국민은 고달픈 정치, 당장 끝내야 합니다. 자,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러면은 오행시 대참사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국민 대상으로 좀 덕담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오행시 자유한국당을 지어달라 이야기했는데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예, 그 공모를 해달라고 했더니 거의 다수의 분들이 이제 자유한국당을 꾸짖는 비웃는 이런 작품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평창에서 최고위원회 하셨나요? 네, 어저께 했습니다. 거기서 추미애 대표님이 오행시를 지으셨다고. 제가 한번 추미애 대표를 대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운을 띄워볼까요? 예. 자유당 시절의 덕선 정치, 유신 시절의 독재 정치, 한나라당 시절의 독기 정치, 국민은 고달픈 정치, 당장 끝내야 한다. 좋은 작품. 아니 근데 추미애 대표를 대신해서 하셨는데 어째 눈 감고 듣다 보니까 옛날 라디오에 나오던 무슨 김사갑 박남기 그런 스타일로 지금. 이거는 보좌관들이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본인이 직접 지었을까요? 독선, 독재, 알 수 없어요, 독기는 이게 추 대표 라임이 죽여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추미애 대표의 법조인 감성으로 안 나올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지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지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평소에 이렇게 스피치하거나 말씀하시는 것에 일정 부분을 예를 들어 이렇게 보좌진들이 참고자를 써주기도 하니까요. 근데 추 대표가 보기와 달리 보기 어떤데요? 아니지. 좀 세 보이잖아요. 감성. 본인 너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코믹하신데. 보기와 달리 개그 아줌 개그 이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 성대묘사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정서예요. 그렇구나.
근데 일단은 뭐 그렇게 돼서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하시니까 자유당에서 대변인이 그 대변인이 지역구에서 2번이나 맞상대에서 떨어진 분인데 그러네요. 정준길. 신기하네요. 아,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예, 금태섭 네. 의원하고 택시 안에서의 그렇죠. 주고받은 대화 때문에 논란됐던 바로 그 당사자예요. 아, 이 너희가 광진이에요? 네, 공작 정치하셨던 분. 근데 이분 더불어민주당 육행시도 한번 해보는데요. 좀 내용을 웬만하면 안 알려드리고 싶은데. 오늘 띄워보세요. 제가 할게요. 그러겠습니다. 네. 네. 하지던데. 그러면 저 연구 원장님이 오늘 한번 띄워주십시오. 더더더더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국민들이 불. 러도 귀 막고 보라고 애원해도 눈 감으며 쟤도 오늘도 항시 그래 왔듯이 민. 심을 왜곡하고 남탓만 하면서 주. 장만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민주당의 구태 정치야말로 당. 그냥 끝내야 한다. 이거 뭔 소리래요? 진짜 네. 무리한 거죠. 이거는. 자기 얘기를 왜 이렇게 솔직하게 했을까? 일단은 예술성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라임도 없고. 시라고 보기에는. 예라이. 이거 정준길이 지은 거 맞아요. 아니 이거는 제가 볼 때 정준길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일단 그래 수준이 좀 약간 졸속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너무 떨어져. 정준길 대변인이 독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말이 저 이제 TV 토론이나 이렇게 같이 맞붙어 보면 훨씬 이거보다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약하네요. 아, 본인이 지은 거 약해요. 아니에요.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한 말이 본인들한테 돌아가면 그대로 적용될 만한 이야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욕할 만한 입장은 아닐 텐데 말이에요. 네.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국민들이 불러도 귀 막고 보라고 애원해도 눈 감으며 박근혜 때 그랬지. 어제도 오늘도 항시 그래왔듯이 민심을 왜곡하고 남탓만 하면서 지금 현재 그러고 있지 자유당이. 네. 주장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민주당의 구태 정치야말로 당장 끝내야 한다. 아, 이름만 이거는 자유한국당으로 바꾸면 네, 네. 딱 자유당으로 맞는데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면 딱 맞긴 하나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시점 수준이. 아이고. 근데 그 일단 뭐 이건 뭐 웃으면서 넘어가고요. 평창을 왜 가셨어요, 근데? 지금 후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지역에 함께해 준 당원 동지들에게 감사 인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치렀고 감사 인사를 지역 다니면서 이제 하고 계셔요. 어저께까지 5번 했고 두 번째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많은 그 차질을 빚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을 좀 시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강원도 일대의 가뭄 피해가 심각해서 가뭄 대책 상황 점검까지 하고 어저께 올라오셨어요. 어제도 저는 어제는 못 갔는데 어제도 거기 그 뭐지 포상까지 같이 네, 한 다 건가요? 하고요. 한 네. 거죠. 지금 그러니까 당원들 포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방을 다는 못 갔는데 지난번에 경기 때 요 강원 직전에 경기 때 가보니까 전북, 전남, 광주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 인천, 강원, 서울도 했어요. 서울도 했고, 예. 그러니까 이제 합은 시도당별로 몇백 명씩 되는데 지역위원회별로 몇 명씩 되니까 이제 애쓴 분들 포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하고 거기에 애쓴 당원들이 이렇게 1급 포상, 대표 1급 포상을 하니까 좋죠. 가보니까 경기 때 가보니까 몇백 명이 그 도의회 회의실에 모여서 하고 그 바깥에 대통령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사진 이렇게 해놓은 거 그걸 해서 포토존 해서 찍고 이제 그런 일종의 선거가 끝난 후에 선거 마무리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당 차원에서 하는 그 일환이죠. 이게 이제 쭉 정리되고 나면 다시 그 다음부터 이제 당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또 다시 이제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일환인데 잘한 것 같아요. 예. 그게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지역에 와서 뭔가 그런 행사를 하면 확실히 소속감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당원들 사기도 올라가고.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그게 뭐냐면 등신대입니다. 등신대. 사람 사이즈 크게 똑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하다. 그 조금 멋있는 말로 요새 무슨 뭐 하지 않아요? 포토존이라고 그러죠. 포토존. 아니 포토존에 이렇게 사람 사진 똑같이 해놓은 거. 그거 화장품 가게 가면 그러니까 연예인들과 그 연예인들 막 해서 그게 등신대 맞아요. 등신대 포토존 이렇게 하시죠 그럼. 자, 푸른 나무님 등신대 하나 해드릴까요? 저 같은 뭐 미천한 자가 김민석 등신대도 필요해요. 그렇죠. 여기 새날 앞에다가 푸른 나무 등신대 딱 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거 뭐야? 아 그러면 홍준표 등신대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 이거 참 그만하십시오. 네.
민경욱 의원의 실명 답장? 제가 김현우 의원님한테 뭐 똑바로 하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너 누구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논란이 첫 번째는 민경욱 의원이 아직도 뭐 국민들 사찰하는 뭐 어떤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도 좀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앱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카카오톡으로 보면 이름을 알아냈다. 근데 그걸 처음으로 이렇게 밝힌 사람은 카카오톡에 실명 나와 있지 않다고 얘기했고요. 또 앱을 얘기했거든요. 뭐냐면은 어떤 앱에 가면 이름을 알아내주는 앱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뭘 어떻게 알아냈느냐는 차후에 밝혀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게 맞습니까 진짜? 겁먹으라고 실명 딱 들이대면 움찔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민주당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정치의 한 형태 아닙니까? 그렇게 바로 반응하지는 않고요. 저도 사실은 트윗이나 아니면은 카톡 그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 이런 거 봤는데 이렇게 격려문이나 뭐 비판문들이 오면 짧게 네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그렇죠. 네. 이름을 뭐 쓰고 그러진 않죠. 근데 이게 많이 갔을 텐데 그렇게 했지? 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됐대요. 한 개 받았나 보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 과거사가 있는데요. 트위터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가장 경악했던 게 민경욱이었었거든요. 당시 KBS 앵커였었는데 트위터 한지 꽤 오래됐어요 그 사람. 근데 그 당시에도 KBS 뉴스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항의 멘션이 오면 정말 직선적으로 쏘아붙이는 스타일이어서 뭐 이런 XX가 다 있나 할 정도로 좀 심각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그 운영위원회를 정우택이 더불어민주당 빼고 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민경욱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소리 질러대고 반말해대고 막 그 상황이 벌어졌고 그 상황 때문에 이제 분노하신 시민들이 항의 문자 보낸 걸 이렇게 답한단 말이에요. 그냥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참 민경욱 의원 사실 조금 의외인 경우에 하나예요. 삼방 멤버잖아요. 삼성동 친박. 의외의 경우라고 하는 거는 우리 김현 대변인님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 야당실 야당 출입을 했었잖아요. 네, 마술 여기가. 같은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현혹시키고. 마술 얘기하는 건데 그때는 그렇게 좀 활동적이라든가 이렇게 사람 어떤 인상적이라든가 사실 별로 그렇게 저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그리고 무슨 식사 같은 거 하면은 마술하고 막 이랬죠. 그 좀 특이하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국회의원 된 다음에 모습을 보고 야, 저 굉장히 특이하네 이렇게 생각을. 그거를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분이 갖고 있는 난 행태를. 굉장히 의외로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하나예요. 이명박 때 뉴스가 거의 땡이 뉴스라고 할 정도로 KBS 뉴스가 심각했는데 사실 사회적으로 매장돼야 될 사람이 국회의원이 딱 되는 순간 이건 뭐 물론 방송인들 뭐 언론인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아주 일관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분 로얄 패밀리예요. K 안에서.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인데 네. 제가 어저께 박근혜 정부에서 산하 기관장을 하던 전직 의원 한 분에 관한 얘기를 저녁 자리에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 새천년민주당으로 초선을 했다가 그 뒤에 이제 입장을 바꿔서 저쪽 박근혜 쪽에 가서 그쪽에서 산하기관장을 하는 분인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분도 옛날 과거 어떤 방송이나 이런 데서 조금 알려져 있던 분이에요. 근데 이런저런 토론을 하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확실히 정당 정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당 정치에서 바닥에서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흔히 이제 사람들이 일반의 인식 가운데 야 도대체 정당의 당직자가 뭐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당직에서 이렇게 성장한 분들 가운데 기초단체장이나 구청장 이런 거 하는 분들 중에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과를 내는 분들이. 사실 우리 김현 대변인께서도 본인이 늘 주장하고 자랑하듯이 아주 탄탄하게 이렇게 당직을 쭉 밟아온 분이거든요. 근데 유명세 하나로 그야말로 정치권에 영입되거나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경우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름을 갖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나중에 보면 야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좀 다른 주제지만은 그래서 정말 저는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벼락 진입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이 정말 어떤 당원 또는 뭐 대의원 이런 걸 통해서 또 청년 당원 이런 걸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정치가 정착되는 게 좋다는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기자 생활하고 당에서 보면서도 몰랐으니까 우리는. 근데
보면 전 조금 의원들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여야가 갈라질 수 있는데 좀 심한 경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언론인 정도 되면은 몸에 배어 있을 만한 어떤 그 균형 감각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그게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서 예를 들어서 검사 출신이라고 하면 좀 성향상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일말의 이해심이 좀 생길 텐데 이 사람은 좀 뭐랄까 그 미친 게 도사견 이런 느낌이에요.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심한 경우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이것도 불법성이 있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저번에 주광덕 의원도 지금 그 자리를 어떻게 냈느냐가 천미의 관심사인데 비상식적인 어떤 상황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민경욱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의 실제 실명을 어떻게 알아냈느냐는 부분 같은 것도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해명이 다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 국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지금 추경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박근혜 정부 때 추경 같은 경우는 이명박 때도 그렇고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 내에 다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촛불로 탄핵돼서 대통령이 됐고 그분이 처음으로 추경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석연치 않은 이유죠. 사실 국가 재난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일단은 반대하고 있는 상태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말 답답할 것 같고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도 한없이 답답할 것 같은데 이렇게 발목 잡기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두 분이 뾰족한 대안을 좀 내놓아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없으시네, 두 분 다. 답이 없지. 이런 상태죠, 지금. 네. 근데 뭐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는 그 반대할 수 있죠. 뭐 그러니까 합당하다면 그리고 또 합당하다는 것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수도 있는데 아예 논의 자체를 안 하고 테이블 자체에 앉지 않는다는 거에 지금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협치 뭐 이런 얘기하지만 여기 지금 자유한국당은 아예 하나도 이렇게 그 이번 저 대선 이후 국회가 열린 이후에 정상적인 절차에 하나도 지금 응한 게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논의를 하거나 정상적인 어떤 테이블에 같이 앉거나 그러니까 이게 정말 비정상적인 상태.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하면 역사의 유물이 되는 거예요. 박근혜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교할 만한 딱 사안이 하나 있는데요. 박근혜 때 2월 25일 날인가 취임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두 달이 못 돼서 4월 18일 날 첫 추경안이 국회에 접수됐는데요. 5월 7일 날, 그러니까 19일 만에 통과시킨 전례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거국격 차원에서 이렇게 통과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일종의 이것도 관례 같은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첫 추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협조 차원에서 해주는 거? 꼭 첫 추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추경 자체는 사실은 지금 통과가 안 되거나 한 경우가 없거나 드물고 아마 제가 기록을 봐야 되는데 그다음에 지금 그것이 심사되거나 지연된 기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예 착수 자체를 못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거죠. 뭐 이래서 그러니까, 대선 불복 논란 나오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실 이번에 우원식 대표가 그 울컥하는 바람에 그게 화제가 되긴 했는데 그게 저는 그 배경이 조금 짐작이 가는 대목 짚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바로 전날 저녁을 같이 했거든요. 우원식 대표하고 몇 사람이. 근데 그 다음날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원식 대표가 야 내가 협상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비교적 야, 이게 진짜 어렵다 이번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모였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각각이 이런저런 노력을 해서 다 되는 걸로 그 전날 분위기가 잡혀서 아유 이제 한국이 넘어가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날 이게 이제 판이 깨진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긴 한데 이게 현재의 여소야대 구조 하에서 이게 한쪽이 완전히 이렇게 그냥 막가파로 가버리면 과거에 4당 구조였을 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그 법안 통과율이 제일 높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죠? 평민당 시절 그 4당 그 1로 3김 노태우의 4당 구조가 있었잖아요. 88년도요. 13대. 그때가
이제 이른바 김원기, 김윤환 뭐 이런 분들이 원내대표하고 이렇게 4당끼리 막 옥신각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절충이 되면서 비교적 정치력이 발휘됐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야당이 아니죠. 그때 야당이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지금은 한쪽이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딱 작심을 해버리니까 이게 참 난감한 거죠 지금. 지금 그들의 전직이라고 해도 뭐 박근혜가 보통의 전직들처럼 전시하는 것도 아니고 코어가 없는 상태에서 정우택 중심으로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고 봐요. 오죽하면 진짜 이렇게 요새는 거리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야 이러면 차라리 저런 식이면 국회의원 선거를 지금 다시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전혀 민심 내지는 민의에 원하는 바와 상관없이 그냥 막 개겨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정말 국민들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게 너무 과도하고 처음부터 그냥 발목 잡기 하겠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낙연 총리 인전 때부터. 이 정도 되면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유한국당 해체하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불길이 좀 더 커지면 이게 본인들 스스로에게 도움될 게 없을 텐데 왜 그럴까요? 근데 정반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정우택 비대위원장이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당대표가 곧 선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은 싸우는 거에서는 굉장히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분이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싸우잖아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자기들의 지지 기반인 TK 정도는 지켜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마지노선이요. 그래서 이유도 더 지속해서 이렇게 갈 거다. 그러니까 정치권을 굉장히 이제 정말 싸움만 하고 지겨운 집단으로 이렇게 만들면 결국은 그로 인한 피해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볼 거니까 그냥 이 스탠스를 그대로 쭉 가져갈 거다라는 게 그게 이제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게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결국 역사적 유물이 될 거라는 게 결국 저게 이제 일반적인 합리적 수준의 판단에서는 야 왜 저러지 하는 것인데 저게 그냥 막 가다가 최악의 경우 1년 끌고 가다가 지방선거에서 하여간 각을 세워서 더 강경 야당의 입지를 가져서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뭐 TK도 우리가 TK의 어떤 국민들을 다 꼭 그렇게 될 것이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런 데만이라도 건지고 끝내자 지금 이런 전략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겠다는 거고 더 크게 보면 죽겠다는 거고 그런 거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갤럽 여론조사를 한번 볼게요. 갤럽 여론조사에서 일단 대통령이 뭐 79%라고 해서 사람이 이게 눈높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79%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적은 것 같지만 엄청난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폭락했대잖아요. 4% 폭락.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게 중에 TK에서라도 몇 석 건지겠다 지방선거 이런 전략이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TK에서의 지지율이 76%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심지어 민주당 정당 지지율도 30%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실제 투표에 가면은 이것과 또 조금 다를 수 그렇겠죠,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양식을 가진 어떤 판단, 사안 그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는 국민 대부분이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은 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초반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내각은 구성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첫 예산 짜는데 왜 난리냐. 예를 들어 이런 정서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모든 것에 지금 맞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적어도 말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모든 것을 지금 어긋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TK의 민심이라고 할 때 그게 꼭 지역이 아니라 거기는 전통적으로 어떤 정부 여당이 그래도 국가를 운영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른바 일반적인 여당의 사고 또는 여당의 심리 이런 것들이 또한 상당히 이제 익숙한 분들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도 허심탄회하게 본다면 좀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우물 안에 개구리 있잖아요. 그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면 세상이 바뀌는 걸 모르고 이렇게 있는 건데 지금 저는 자유한국당이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대한민국이 얼마나 국민들의 민도가 높아지고 세상을 보는 판단력이 집단 지성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 것이 국민에게 피해가 가니까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일을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 대선 불복이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고
또 대선 불복이라고 하니까 제가 TV에서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정우택 대표가 뭐 약간 움찔하면서 뭐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대선 불복이지 아니냐를 떠나서 대선 패배라는 현재의 상황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졌지 이런 전체에 대한 체감지체 네, 이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식되지 않고 아직도 꿈속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지 그렇지 않다면 정상적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국민은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일부의 그 소수의 분들이 아직도 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박근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식에 너무 어긋나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완전히 그 파탄을 시키니까 결국에는 뭐 비선 실세 최순실 때문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 4, 5년 동안 이명박까지 합치면 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나라를 망쳐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책임성이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문 대통령의 취임 자체가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뭐 이런 저런 걸 떠나서 잘못 인정한다고 하는 보통 사인 간의 관계에서도요. 잘못한 사람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잘못한 후에 쿨하게 인정하고 그 잘못된 걸 되돌리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해줘야 이게 사람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자기들의 책임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까 말한 정준길의 육행시 같은 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엄격하게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 노선 또는 탄핵과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되어야 할 이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입장에 박근혜와 같은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박근혜가 탄핵된 순간 사실상 그 지체로서의 자유한국당은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탄핵된 거거든요. 저 정치 세력은 탄핵된 정치 세력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거듭나거나 반성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박근혜는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아직 남아 있으니까 생기는 이게 맞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죠. 이게 정식적으로 해체됐어야 맞고 그런데 여전히 사실상 탄핵된 세력들이 국회에서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진정한 의미의 패족인 거잖아요. 네. 그 자유당이 공교롭게도 같은 이름이네요. 자유당이 이승만이 하야하고 나서 사실상 해체된 상태였던 거잖아요. 그런 지금 문제죠. 이게 지금. 그런 관계가 좀 있고 자유당에 대해서도요. 저는 제가 이제 박근혜 탄핵 훨씬 전에 했던 이야기 하나 드려보면 집회 크게 해도 국민들이 안 모였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초기나 이명박 때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냥 대단한 사건들이 나도 집회하면 모여봐야 2, 3만 모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그런 거였습니다. 승리의 역사가 없으니까 최근 몇십 년 동안 국민들이 의지가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그 촛불은 뭐였냐면은 국민이 이긴 역사를 한번 써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박근혜 탄핵도 시켰는데 이런 역사적 환경이 변화가 됐다는 걸 모른다. 국민들이 화가 나면 니들 자유한국당 정도는 해체시키는 건 사실 일도 아닐 수 있는 어떤 국민들의 영향이 모아진 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4.19 이후에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 이승만과 함께 사라진 자유당 그때 경우는 완전히 그런 경우인데 자유당이 여전히 권력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의회 권력의 상당수를. 4.19 이후에 자유당이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이 상태, 불일치 상태여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이게 그런 법적 어떤 시차적 불일치 상태에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 문제 결국 우리의 정권 교체, 우리의 촛불 이건 어떻게 보면 완성되지 않은 거죠. 예, 과정에 있는 거죠. 현재 아직 진행형 ING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이야기는 탁현민 행정관 이야기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논란은 저희 방송으로 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런 거예요. 탁현민 좋아하지 않는다. 캐릭터로만 보면. 그런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흠집 잡기의 일환으로 어떤 사람 하나가 특이한 재미있는 과거의 어떤 경력이 딱 덧붙여지니까 거기에 목숨 걸고 지금 내려와라. 이 기싸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개인적으로 탁현민 싫어하거나 그 여성 폄하에 의도가 있다고 해서 그분 내려오라고 하시는 분들 전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정치권으로 넘어가면은 그냥 흔들기밖에 안 되는 상태가 돼서 이거를 일종의 불협화음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당 내에서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여성 의원들 몇 분이 이제 탁현민 행정관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건의하는 경우도 생겼고요. 근데 정치권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해서 의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팩트가 이게 그렇게 건의했다고 공개적으로 누가 이야기를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라디오 인터뷰인가 나가서 네, 맞습니다. 건의했다. 매우 심각하다는 분위기가 전달됐다. 그러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지자 안에서는 푸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유한국당에서 정쟁의 도구를 삼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했다는 것을 알리는 게 적절하냐, 논란과 논쟁이 지금 굉장히 치열했죠. 오늘은 좀 이제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청와대를 근무하면서 내린 뭐 나름의 경험치상으로 놓고 보면 도덕적 해이로 비롯된 일처리가 잘못된 것은 책임져야 된다. 일하다가 생긴 실수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이제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내렸던 나름의 그 기준이었어요. 저도 이제 청와대 근무하면서 이제 저의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제가 이제 책임을 지게 됐고 그래서 구두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쭉 경험하면서 지금 탁 행정관의 이 문제를 놓고 보면 어떻게 볼 거냐. 그럼 기준과 원칙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느냐. 이건 탁 행정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청와대 행정관, 뭐 비서관, 이제 수석 보좌관들은 이제 어쨌든 장차관급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그런 검증의 기준이 있을 거고, 고위 공무원단은 또 고위 공무원단대로의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과거의 그 책으로 인해서 현재 이 사람이 그 기준에 부합한 인물이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 시각으로 대통령 행사와 대통령을 모시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 일을 못할 정도로 시각의 문제나 행사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지 지금 한 달도 채 안 되기 때문에 기회는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기준과 원칙과 입장이에요. 저는 조금 단순화시켜서 이거는 이런 문제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보는데 우선은 단순화시켜서 제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지금 뭐 언론에 드러났다는 탁 행정관의 뭐 생각, 사적인 생각 저는 생각이 다르죠. 그건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저라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것 같다. 이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근데 이것은 10년 전에 본인이 쓴 글에서 나타난 표현의 문제인데 이것이 당시나 지금이나 법적인 잣대로 볼 때 또는 현재의 일과 관련된 정무적 정치적 잣대로 볼 때 실제로 드러난 일과 관련해서 볼 때 그것이 해임의 사유가 되는가 이것이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의 여지가 좀 있다고 보고 세 번째로 여권은 별도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여권에서 집권 세력 내에서 역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이 또 다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거취 문제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각자 다 다를 수 있고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 또는 뭐 시점이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방식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일단 그런 세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인데 일단은 생각이 어떻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포인트에 관련해서 보면 저는 그거는 또 하나의 이 문제가 생각이 어떻다 하더라도 접근하는 방법이나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세 번째가 아마 일반 원칙으로서 만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정치 세력들 간에 흠집내기만 있다 그러면 좀 논란이 명쾌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페미니즘적 문제가 결합이 되면서 여성 폄하나 비하나 뭐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일하는 게 맞느냐까지 연결이 되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은 이제 토론할 수 있죠. 네. 당연히 토론할 수 있고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죠. 그건. 그게 이제 그분이든 누구든 간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말과 행동을 그러니까 말을 했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과거의 그 글과 말이 현재에도 이어지면 적절하지는 않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건 그거고 지금 현재 이분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뜻과 철학과 가치를 존중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비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건 인정해야죠. 왜냐하면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이명박근혜 정부 때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도 지금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의 철학과 노선과 가치에 충실할 수 있는 거라면 그 시스템으로 완비가 된다라면 보완이 된다라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특정 분야, 특정 영역에서만 유독히 얘기되고 있어서 저는 좀 기준을 다양화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안경환 장관 내정자 역시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아니란 인식을 갖냐, 여성에 대한 시각이 왜 이렇게 아니라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한 여성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여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 영역 중에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이고, 그래서 이것이 인권과 생명이 존중돼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 적용되는 거고, 특히 여성이 차별받았기 때문에 더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고, 법과 제도로서 보완이 돼야 된다는 거고, 정비돼야 된다는 측면이지, 그것만 도드라지게 놓고 봐서 결함 있냐 없냐라고 보는 것은 제가 볼 땐 조금 도가 지나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탁현민 행정관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긴 해요. 문제는 이제 정치적으로만 바라보면 탁현민 행정관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가 명백하니까 여기에 대한 전투 대오를 갖추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고 정말 사회적으로 무리가 될 만한 어떤 상황이 이어서 논란이 된다면 정상적인 토론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핵심이 저쪽에서는 여성 비하라고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문재인 흔들기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접점이 안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평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런 토론을 막 해본 결과 탁현민 캐릭터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런 느낌이에요. 않지만 그런 글이 왜 문제가 되느냐, 더군다나 그런 걸로 물러나야 될 정도 사안이냐, 뭐 이런 정도의 반응이 일반적인 반응 같아요. 근데 여당의 여성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당신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또 하는 거냐, 이런 논란이 또 촉발됐고요. 근데 좋게만 보자면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정반대의 경우에 논란이 일어났을 때 일종의 여성 국회의원들이 일종의 인증샷으로 우리도 그때 그렇게 했었다?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여지는 있잖아요. 나중에 또 비슷한 상황이 정반대로 갔을 때는. 저는 하여간 제가 의정활동할 때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국회의원일 때 대변인 하기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나 뭐 세월호 사건 때도 개인 성명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집단으로 뭐 어느 모임의 한 소속원으로서 낸 경우도 있지만, 저는 뭐 기본적 인식은 내 이름을 걸고 내 정치를 한 거기 때문에 여성 정치인들이 행정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책임지면 된다고 봅니다. 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자, 이제 이게 오늘 방송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에, 토요일이니까 이번 주는 아니군요. 방송 나가는 날로만 따지면 이번 주예요. 28일 날 미국 가시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데, 일단 첫 해외 순방이기도 하고, 그 대상이 미국 대통령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참 사드라든지 북핵 관련한 논란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 이거를 어쩌면 되게 명쾌하게 풀어주는 분들도 사실 있고요. 저는 이게 특히 원장님의 어떤 전공 분야라고 좀 봐요. 일단은 의제가 이미 조율된 상태잖아요. 주로는 북핵 문제 아닙니까? 글쎄 몇 가지를 우선 제가 조금 이 얘기를 시작하는 겸해서 몇 가지 좀 포인트 몇 개만 제가 생각하는 걸 짚으면, 대통령께서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는 그 주변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통상 첫 번째 정상회담은 의제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어찌 보면 향후에 한미관계 또는 한미관계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남북관계, 동북아 문제에 대한 큰 틀을 잡는다는 큰 어떤 기본 세팅을 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얘기를 달리 풀면 더 중요한 것은 소위 두 정상 간의 케미를 맞추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일단 일반적으로 첫째 그렇다.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비교적 임기가 시작한 시기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계속해서 얘기가 될 만한 사이다라고 되면 얘기가 좀 쉬워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
그것이 껄끄러워지면 참 불편해지는 것이어서 일단은 그것을 맞추는 게 첫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기본 노선이나 기본 생각의 기조가 완전히 꼭 같다고 볼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당 정부, 그 다음에 미국의 공화당 정부라는 각도의 차이가 좀 있고, 또 어쨌든 시작할 때 그 전 정부가 질러놓은 현안들이 있어서 현안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는 데 있어서의 어떤 조심스러움이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지적할 것은 제가 이제 방에 그러니까 TV가 있으면은 CNN을 계속 틀어놔요. 그냥 소리 안 나게 이렇게 화면 보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전체 흐름을 볼 때 참고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새 발견한 좀 특징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CNN에서 과거 보면 미국의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령 핵을 발사했다, 그러니까 핵 실험을 했다 이럴 때보다 최근에 북한 관련 보도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한 이렇게 북한 관련 보도를 많이 하지? 일상적 보도. 일상적 보도가 굉장히 그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 북핵 위기 있을 때 등등 해도 생각보다 우리가 여기서 느끼거나 한반도의 위기감이 조성됐다고 할 때 실제로 미국에서 내에서 보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윈비 여건과 연동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정하게 그걸 그 두 가지 측면으로 저는 좀 해석이 되던데, 일단 객관적으로 볼 때 생각 이상으로 보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뉴스 보도뿐만 아니라 그걸 다루는 각종 이렇게 대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조금 의외로 보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그건 첫째는,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북핵 문제와 이른바 인권 문제라는 두 가지가 연동돼서 지금 나타나는 것이 하나가 있어서, 일반 사실 미국 국민들의 국제적 지식 내지는 국제적 이해에 있어서 한반도 또는 북한, 남한, 대한민국 그렇게 높지 않다고 그렇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미국 국민의 이유가 어떻든 경과가 어떻든 더 짚어봐야겠지만 사망이라는 것이 보통 그런 것에 대한 자극도는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북 정서가 훨씬 악화된 상황에서 지금 치룬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마 의도되든 의도되지 않든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통 미국은 정치권과 언론이 국제 문제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여야가, 또 한편으로는 정치권과 언론이 암묵적인 협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두고 일종의 제휴를 통해서 그 발언권을 높이고 이 정상회담에서 압박도를 높이기 위한 측면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전반적인 여론 지형에 있어서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문정인 특보의 최근의 발언이 뭐 이런저런 국내에서는 문제가 많이 됐지만 실제로 그거 갖고 막 우리 이쪽에서 시비 거는 것처럼 시끄럽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근데 오히려 윈비 여건은 그런 면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지형이 하나 형성돼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지적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최근에 연구원에서 이제 어떤 페이퍼를 하나 이렇게 연구원들이 쓸 때 제가 그에 대한 워딩을 조금 지적해서 수정을 하라고 한 바가 있어요. 뭐냐면 야당으로서 우리가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쓸 적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돌출 이런 표현을 가령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 근데 사실 우리 입장은 어떤 한미 동맹의 어떤 상대방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도 가령 돌출 이런 표현 쓰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그래서 이런 표현 쓰는 게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스타일도 상당히 다르고 일반적인 미국의 대통령의 역사를 보더라도 독특하다고요. 그리고 굳이 한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다른 정상회담, 양자회담이건 다자회담이건 다 보면 독특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요. 뭐 예를 들어 최근에 파리 뭐 이런 데 가서 다른 나라 정상들과 이렇게 하면서 뭐 발언 형태 뭐 또는 다른 나라 정상들 행태, 제스처, 형태나 행태 또는 심지어 악수하는 패턴 또 그들에 대해서 전화하는 패턴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국 정상들이 심지어 독일의 메르켈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가서 일종의 어떤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을 토로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굳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만만치 않은 지금 외교적 상대라고요. 이런 어떤 일상. 근데 또 한편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종의 첫 씨름에서의 삿바잡기 있잖아요. 내지는 길싸움 이런 면에 지금 우리가 한 것이 있어서 상당히 이제 긴장도가 높은 상태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준비가 아마 상당히 많이 유념을 해서 할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미 상공회의소와 이 전경련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미 정책 포럼을 제가 가서 거기서 부르자는데 뒤에 가서 이렇게 가봐서 앉아본 적이 있어요. 그날 거기서 미 상공회의 쪽에 나온 얘기가 언론에 보도도 되고 이제 이랬었는데 그 많이 국내에도 알려진 제프리 존스 전 상공회의소 회장 그분도 제가 꽤 오래 아는데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어떤 예측 중에 하나는 뭐냐면 통상 우리나라 보수 언론이 지적하는 것과는 어쩌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게 일반적인 한미동맹의 이슈에 대한 것만으로 과연 트럼프 대통령에게 접근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금 예측들도 있단 말이에요. 외교적 분석 가운데는 뭐냐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 개인적 스타일 또는 국익에 대한 전략적 접근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뭐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시면 트럼프 또 그 사위 쿠슈녀 딸 이방카 여기들이 뭐 막 사업다고 이러면서 독특한 어떤 스타일들이어서 과연 어떤 접근이 이게 맞는가 가령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놓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만만하지 않은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첫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인사청문회가 늦어지면서 우리가 역량을 좀 집중해서 준비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국내의 어떤 보수 언론이나 어떤 이 보수층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단지 무슨 뭐 사드 문제라든가 이런 걸 놓고서 마치 미국의 어떤 보수층의 견해만 빨리빨리 맞춰줘야 이것이 잘 풀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견해는 굉장히 일면적일 수 있다. 뭐 하여간 이런 좀 복합적인 걸 놓고 아마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통 우리 대변인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을 앞두고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다 엄청나게 스터디를 하고 가잖아요. 이게 아마 그런 스터디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고민의 고민, 뭐 스터디의 스터디를 계속하고 있을 것이다. 우선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조금 이제 간단히 보면 DJ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 남는 게 뭐였나 보면 전 개인적으로 디스맨이 남았고요. 부시의 디스맨이 있었죠. 그다음에 첫 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은 백악관 정상회담 마치고 나와서 로즈가든에서 당시 부시가 대통령 어깨에다 팔걸이를 딱 했어요. 그래서 그 굴력 외교 왜 그걸 가만히 있었냐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바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던 많은 국민들은 좀 당당한 외교를 원한다. 이제 이 이미지와 제스처가 저는 좀 연구되고 검토돼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이랑을 만났을 때 노무현 대통령의 악수하는 태도와 이명박 대통령이 이랑을 만났을 때 악수하는 태도가 늘 회자되듯이 첫 번째는 이미지와 제스처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역할이 전 매우 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 보여줬던 짧은 기간이지만 보여줬던 외교 무대에서의 다양한 형태를 조금 다른 각도로 좀 품격 있고 품위 있는 여성 외교부 장관이 좀 그런 것들을 좀 커버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뭐 사드 문제나 북핵 문제나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가능성은 뭐 높지 않고 신뢰관계를 갖고 이후에 이제 다각도로 외교 무대에서 만난다 또는 자주 만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이런 거죠 지금 기대한 것보다 훨씬 잘한다 국내 정치 마찬가지로 외교도
생각보다 너무 잘하시네 라는 그런 신뢰를 주면 저희는 그것이 반 이상은 성공한 거 아니겠냐라는 점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가기 전에 외신하고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의제를 이미 선점하고 가고 있잖아요. 결국 국내 정치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외신에서 어떻게 보도되느냐 또는 외신에 보도된 내용이 국내에서 어떻게 반영되느냐 언론을 통해서 그걸 보는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가 이제 1차 관문이라고 보고 이번 정상회담은 이미 문정인 특사가 예리한 또는 예민한 이슈는 이미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가셔서 준비된 대로 잘 하시면 저는 성과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원비어 사망에 대해서 이제 보도된 내용을 좀 찬찬히 보면 이것 또한 진상 규명이 빠른 시일 내에 되고 북한에서 뭐 어찌었든 간에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과하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점을 계속적으로 촉구해야겠죠. 지금 이제 우리 김현 대변인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선거 막판에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저희가 그런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 국내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최근 전반적인 세계적 추세를 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그러니까 어떤 배타적 국수적 민족주의라기보다는 자존을 강조하는 의미에서의 민족주의가 일종의 트렌드로 가고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 대선 당시에는 특히 더 그랬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국내에서 문제되는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의 어떤 뭐 시진핑 발언 등등도 있었고 일본도 그랬고 등등 해서 국제 정치 메커니즘을 보나 국민들의 요구를 보나 우리 대통령이 민주주의가 강한 나라의 자부심이 이미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민족주의적인 자존심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국내적인 요구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요. 민족주의. 또 하나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패턴이 스타일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문재인 스타일이라는 어떤 외교의 어떤 스타일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어서 결국은 일관성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건 이제 품격이라고 얘기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는 품격 있는 외교. 이 두 가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키가 되겠고 나머지 문제들은 아까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떤 주변 환경들이 있어서 이제 하여간 봐야죠. 근데 저는 뭐 상대에 따라서 뭐 그 결과나 양상이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예측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은 또 시비를 걸고 나오겠지만 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언론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우리나라 언론은 우리나라 언론대로 우리나라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 줘야 되잖아요. 사실 문정인 특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 국민적인 정서는 박근혜 때와 다르게 이러이러한 정서가 있어라고 사실 밑밥을 깔아준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게 우리나라 언론이고 뭐 가짜 뉴스도 만들어내고 트럼프 경로 황제도 아니고요. 그렇게 분위기 만들어가는 그 언론들이 일단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우리가 우려한 거랑은 다르게 오히려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화가 굉장히 쿨하게 잘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첫 외교라는 게 뭐 만나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호적 관계를 만들 필요는 문재인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트럼프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뭔가 우호적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분위기라고 하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정이 정상회담, 그다음에 만찬, 그리고 동행 경제인 간에 아마 간담회가 있을 거고요. 동포 간담회.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첫 순방의 경우 이제 경제 관련한 무슨 행사장이나 이런 데 방문해 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 실태를 보고 또 이제 뭐 국립묘소 방문하고 이제 이런 거고. 하나가 더 있다면 옥새 반납이 이제 하나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민석 의원이 수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다양한 이제 한 2박 3일 기간 동안에 쏟아내는 뉴스는 뭐 수백 가지일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를 잘 기획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하고 언론이 부정적인 보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청와대의 준비 정도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봐요. 굉장히 설레는 것 중에 하나가
불신에 기초한 거라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박근혜나 이런 사람들 밖에 나가 외교하면은 왠지 막 불안하고 좀 창피하고 그랬거든요. 당당하게 자주 외교라는 말이 저쪽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폄하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북한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보다 주권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최근에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전시 작전 통제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져오는 게 맞다. 자주 국방입니다, 우리.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외교하고 돌아오실 거라고 저는 믿고. 네. 지금 이제 언론 일부에서 또 무슨 과거의 어떤 프레임을 갖고서 뭐 자주냐 동맹이냐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갈라쳐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자주적으로 동맹을 하고 있는 나라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두 개가 우리가 자주를 한다고 동맹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동맹을 한다고 자주를 내려놓는 것도 아니고 자주하기 위해서 동맹하는 거고 동맹하면서 자주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종합한 품격 외교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또 한 주가 지나가네요. 고생들 하시고요. 또 저는 정치인들이 예전에는 사실상 다 꼴보기 싫었거든요. 잘 몰랐을 때는 자기들이 뭐가 있겠어 그런 줄 알았는데 정치인들과 같이 방송을 해보니까 정말로 나라, 국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갑자기 너무 좋아지셨어요? 그런 이상하게 그러네요. 이렇게 정권을 바꿔놓고 나니까 정치인들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부 정치인 빼고요. 그쪽은 정치인이 아니고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듣다가 요 한마디만 좀 사족을 붙이면 지금 딱 듣니까 떠오르는 것이 스웨덴이나 북유럽에 가면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느냐에서 정치인들이 70% 80%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제도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정권 교체 이후에 어떤 이런 것들을 축적을 통해서 실제 사회를 바꿔서 정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것이 축적되면 그 크레딧이 높아지면 되는 것이어서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이런 과정을 우리가 잘하면 이 더불어민주당, 이 민주당, 이 집권 개혁 집권 세력의 과제는 어떻게 보면 뭐 정권 잘 유지하고 재창출 이런 것도 있지만 정치를 잘해서 정치 그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촛불 때는 국민이 이길 수 있다는 역사를 남겼고요. 정권 교체는 사실상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국민이 도와주긴 하는 거지만 그렇게 이렇게 서로 간의 신뢰에 보답하는 그러다 보면 정치에 대한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전에 언론이나 구기득권들은 정치 혐오증 유발해가지고 투표를 떨어뜨리는 게 사실 목표였지 않습니까? 예,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더 밝은 얼굴로 만나겠습니다. 오늘 방송 기분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방을 다는 못 갔는데 지난번에 경기 때 강원 직전에 경기 때 가보니까 전북, 전남, 광주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 인천, 강원, 서울도 했어요. 서울도 했고, 예. 그러니까 이제 합은 시도당별로 몇백 명씩 되는데 지역위원회별로 몇 명씩 되니까 이제 애쓴 분들 포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하고 거기에 애쓴 당원들이 이렇게 1급 포상, 대표 1급 포상을 하니까 좋죠. 가보니까 경기 때 가보니까 몇백 명이 그 도의회 회의실에 모여서 하고 그 바깥에 대통령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사진 이렇게 해놓은 거 그걸 해서 포토존 해서 찍고 이제 그런 일종의 선거가 끝난 후에 선거 마무리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당 차원에서 하는 그 일환이죠. 이게 이제 쭉 정리되고 나면 다시 그 다음부터 이제 당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또 다시 이제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일환인데 잘한 것 같아요. 예. 그게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지역에 와서 뭔가 그런 행사를 하면 확실히 소속감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당원들 사기도 올라가고 아까 말씀하신 거 그게 뭐냐면 등신대입니다. 등신대. 사람 사이즈 크게 똑같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하다. 그 조금 멋있는 말로 요새 무슨 뭐 하지 않아요? 포토존이라고 그러죠. 포토존. 아니 포토존에 이렇게 사람 사진 똑같이 해놓은 거. 그거 화장품 가게 가면 그러니까 연예인들과 이렇게. 연예인들 막 해서 그게 등신대 맞아요. 등신대 포토존 이렇게 하시죠 그럼. 자 푸른 나무님 등신대 하나 해드릴까요? 저 같은 뭐 미천한 자가 김민석 등신대도 필요해요. 그렇죠. 여기 새날 앞에다가 푸른 나무 등신대 딱 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거 뭐야? 그러면 홍준표 등신대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 이거 참 그만하십시오. 네. 민경욱 의원의 실명 답장? 제가 김현우 의원님한테 뭐 똑바로 하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너 누구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논란이 첫 번째는 민경욱 의원이 아직도 뭐
국민들 사찰하는 뭐 어떤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도 좀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앱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카카오톡으로 보면 이름을 알아냈다. 근데 그걸 처음으로 이렇게 밝힌 사람은 카카오톡에 실명 나와 있지 않다고 얘기했고요. 또 앱을 얘기했거든요. 뭐냐면은 어떤 앱에 가면 이름을 알아내주는 앱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뭘 어떻게 알아냈느냐는 차후에 밝혀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게 맞습니까 진짜? 겁먹으라고 실명 딱 들이대면 움찔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민주당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정치의 한 형태 아닙니까? 그렇게 바로 반응하지는 않고요. 저도 사실은 트윗이나 아니면은 카톡 그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 이런 거 봤는데 이렇게 격려문이나 뭐 비판문들이 오면 짧게 네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그렇죠. 네. 이름을 뭐 쓰고 그러진 않죠. 근데 이게 많이 갔을 텐데 그렇게 했지? 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됐대요. 한 개 받았나 보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 과거사가 있는데요. 트위터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가장 경악했던 게 민경욱이었었거든요. 당시 KBS 앵커였었는데 트위터 한지 꽤 오래됐어요 그 사람. 근데 그 당시에도 KBS 뉴스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항의 멘션이 오면 정말 직선적으로 쏘아붙이는 스타일이어서 뭐 이런 XX가 다 있나 할 정도로 좀 심각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그 운영위원회를 정우택이 더불어민주당 빼고 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민경욱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소리 질러대고 반말해대고 막 그 상황이 벌어졌고 그 상황 때문에 이제 분노하신 시민들이 항의 문자 보낸 걸 이렇게 답한단 말이에요. 그냥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참 민경욱 의원 사실 조금 의외인 경우에 하나예요. 삼박 멤버잖아요. 삼성동 친박. 의외의 경우라고 하는 거는 우리 김현 대변인님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우리 야당실 야당 출입을 했었잖아요. 네, 마술 여기가. 같은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 아니, 현혹시키고. 지금 마술 얘기하는 건데 그때는 그렇게 좀 활동적이라든가 이렇게 사람 어떤 인상적이라든가 사실 별로 그렇게 저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그리고 무슨 식사 같은 거 하면은 마술하고 막 이랬죠. 그렇죠.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교통혼잡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사관을 둘러싸는 행진을 20분 동안 한 차례만 허용했습니다. 경찰은 59개 중대 5,000명의 병력을 미 대사관 주변에 배치했지만 차벽은 설치하지 않았고 별다른 충돌도 없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숨쉬는 곳도 정치다. 주말에 나와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수 안 하려합니다. 최경환. 네. 눈 아파. 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레이디 포스터였습니다. 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김현입니다. 요즘에 활약상이 대단하십니다. 그런가요? 원외니까 아무래도. 왜 이렇게 원회를 강조하세요? 아니, 원외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다고 해서 이리저리 땜빵합니다. 근데 뭐 원외고 원내고를 떠나서 존재감이 대단하세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나오는 메시지들 중에 60%는 김현 대변인의 목소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열심히 하십니다. 방송에 나와서 하는 것까지. 뭐 이렇게 다 뭐 여기 어느 다 오프라인에서 지금 제가. 좀 전에 여의도 있는 것 같더니 좀 전에 어디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거의 동분서주 홍길동 같은. 그렇지.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있고 확실히 이제 선대위 때 보면 대변인들이 전체 숫자로 보면 너무 많고 그런데 실제 스피커는 제한돼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몇 명이죠? 정확하게? 당이 3분이고 원내 대변인 2분, 5분이에요. 당과 원내 해서 합치면 원내가 4명이고 원외가 하나예요? 네. 그러네. 정말 존재감 특별하실 수밖에 없구나. 아니 원래 원내가 존재감이 있는 거죠. 어떻게 원외가 존재감이 있겠습니까? 근데 대변인 구력으로 하면 저희가 또 최고 구력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네. 청와대 때부터 하니까. 그리고 이제 부지런해야 여러 사안들을 잘 짚고 하기 때문에. 그 최민희 의원이 그러잖아요. 원외 되고 나서도 활약상이 두드러지니까 사람들이 떨어진 줄 모른다고. 지금 김현 의원도 그런 느낌이에요. 저번 국회의원 된 것 같은데. 근데 국회에서 왜 안 보이고 맨날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고 있나?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저도 원외 한지 지금 이러세요? 안 껴져요. 나 아직도 국회의원 하는 줄 아는 사람도 아주 그렇게 드물게 있잖아요. 있어요. 아니 워낙에 인물이 출중하니까. 왜 이러세요?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정말 오랜만에 또 말했다 본전도 못 쳐져요. 전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싱크 허브 민주연구원장님 김민성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연구원
저 8층 베란다에 화분을 갖다 놨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니까 방송하면서 많이 웃네요, 저희가. 바로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정권 바뀌고 나니까 방송이 좀 확실히 달라졌어요. 막 그 침울하고 암울하고 막 좀 있어 보이는. 그렇죠. 즐기는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 자, 두 분 나오셨고요. 잠깐만, 즐긴다. 이거 뭐 말꼬리 제기 한번 해볼까요? 아유, 저 가능해요. 삼행시 하세요. 질. 질리네 진짜. 에이. 기. 기똥차네. 네. 자, 그만하시고요. 네네네. 자, 자유당 시절의 독선 정치. 유신 시절의 독재 정치. 한나라당 시절의 독기 정치. 국민은 고달픈 정치. 당장 끝내야 합니다. 자,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러면은 오행시 대참사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국민 대상으로 좀 덕담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오행시 자유한국당을 지어달라 이야기했는데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그 공모를 해달라고 했더니 거의 다수의 분들이 이제 자유한국당을 꾸짖는 비웃는 이런 작품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평창에서 최고위원회 하셨나요? 네, 어저께 했습니다. 거기서 추미애 대표님이 오행시를 지으셨다고 제가 한번 추미애 대표를 대신해서 한번 해보고 특이하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국회의원 된 다음에 모습을 보고 저 굉장히 특이하네 이렇게 생각을 그거를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분이 갖고 있는 나 굉장히 의외로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하나예요. 이명박 때 뉴스가 거의 땡이 뉴스라고 할 정도로 KBS 뉴스가 심각했는데 사실 사회적으로 매장돼야 될 사람이 국회의원이 딱 되는 순간 이건 뭐 물론 방송인들 언론인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아주 일관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분 로얄 패밀리예요, K 안에서.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어저께 박근혜 정부에서 산하 기관장을 하던 전직 의원 한 분에 관한 얘기를 저녁 자리에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 새천년민주당으로 초선을 했다가 그 뒤에 이제 입장을 바꿔서 저쪽 박근혜 쪽에 가서 그쪽에서 산하기관장을 하는 분인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분도 옛날 과거 어떤 방송이나 이런 데서 조금 알려져 있던 분이에요. 근데 이런저런 토론을 하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확실히 정당 정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당 정치에서 바닥에서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흔히 이제 사람들이 일반의 인식 가운데 도대체 정당의 당직자가 뭐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당직에서 이렇게 성장한 분들 가운데 기초단체장이나 구청장 이런 거 하는 분들 중에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과를 내는 분들이. 사실 우리 김혜연 대변인께서도 본인이 늘 주장하고 자랑하듯이 아주 탄탄하게 이렇게 당직을 쭉 밟아온 분이거든요. 근데 유명세 하나로 그야말로 정치권에 영입되거나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경우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름을 갖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나중에 보면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좀 다른 주제지만은 그래서 정말 저는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벼락 진입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이 정말 어떤 당원 또는 뭐 대의원 이런 걸 통해서 또 청년 당원 이런 걸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정치가 정착되는 게 좋다는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기자 생활하고 당에서 보면서도 몰랐으니까 우리는. 근데 보면 전 조금 의원들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여야가 갈라질 수 있는데 좀 심한 경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언론인 정도 되면은 몸에 배어 있을 만한 어떤 그 균형 감각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그게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서 예를 들어서 검사 출신이라고 하면 좀 성향상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일말의 이해심이 좀 생길 텐데 이 사람은 좀 뭐랄까 그 미친 게 더사견 이런 느낌이에요.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심한 경우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이것도 불법성이 있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저번에 주광덕 의원도 지금 그 자리를 어떻게 냈느냐가 천미의 관심사인데 비상식적인 어떤 상황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민경욱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의 실제 실명을 어떻게 알아냈느냐는 부분 같은 것도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해명이 다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 국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지금 추경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박근혜 정부 때 추경 같은 경우는 이명박 때도 그렇고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 내에 다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촛불로 탄핵돼서 대통령이 됐고 그분이 처음으로 추경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석연치 않은 이유죠. 사실 국가 재난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일단은 반대하고 있는 상태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말 답답할 것 같고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도 한없이 답답할 것 같은데 이렇게 발목 잡기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두 분이 뾰족한 대안을 좀 내놓아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없으시네, 두 분 다. 답이 없지. 이런 상태죠, 지금. 네. 근데 뭐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오늘 띄워볼까요? 예. 자유당 시절의 덕선 정치, 유신 시절의 독재 정치, 한나라당 시절의 도끼 정치, 국민은 고달픈 정치, 당장 끝내야 한다. 아, 좋은 점. 아니 근데 추미애 대표를 대신해서 하셨는데 어째 눈 감고 듣다 보니까 옛날 라디오에 나오던 무슨 김사갑 박남기 그런 스타일로 지금. 이거는 보좌관들이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본인이 직접 지었을까요? 독선, 독재, 알 수 없어요, 도끼는 이게 추 대표 라임이 죽여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추미 대표의 법조인 감성으로 안 나올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지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지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평소에 이렇게 스피치하거나 말씀하시는 것에 일정 부분을 예를 들어 이렇게 보좌진들이 참고자를 써주기도 하니까요. 근데 추 대표가 보기와 달리 보기 어떤데요? 아니지. 좀 세 보이잖아요. 감성 본인 스스로 아니야. 그렇지 않아. 코믹하신데. 보기와 달리 개그 아니 아중 개그 이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 성대묘사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정서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일단은 뭐 그렇게 돼서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하시니까 자유당에서 대변인이 지역구에서 두 번이나 맞상대에서 떨어진 분인데 그러네요. 정준길.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예, 금태섭 의원하고 택시 안에서의 그렇죠, 주고받은 대화 때문에 논란됐던 바로 그 당사자예요. 이 저희가 광진이에요? 네, 공작 정치하셨던 분. 근데 이분 더불어민주당 육행시도 한번 해보는데요. 좀 내용을 웬만하면 안 알려드리고 싶은데. 오늘 띄워보세요. 제가 할게요. 그러겠습니다. 네. 찌던데. 그러면 저 연구 원장님이 오늘 한번 띄워주십시오. 나은 세상을 바라는 국민들이 러도 귀 막고 보라고 애원해도 눈 감으며 쟤도 오늘도 항시 그래 왔듯이 심을 왜곡하고 남탓만 하면서 장만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민주당의 구태 정치야말로 그냥 끝내야 한다. 이거 뭔 소리래요? 진짜 무리한 거죠. 자기 얘기를 왜 이렇게 솔직하게 했을까? 일단은 예술성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라임도 없고. 시라고 보기에는. 예라이. 이거 정준길이 지은 거 맞아요. 그렇지. 아니 이거는 제가 볼 때 정준길 아닙니다. 그래요? 일단 그래 수준이 좀 약간 졸속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너무 떨어져. 정준길 대변인이 독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말이 저 이제 TV 토론이나 이렇게 같이 맞붙어 보면 훨씬 이거보다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약하네요. 본인이 지은 거 약해요. 아니에요.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한 말이 본인들한테 돌아가면 그대로 적용될 만한 이야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욕할 만한 입장은 아닐 텐데 말이에요. 네.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국민들이 불러도 귀 막고 보라고 애원해도 눈 감으며 박근혜 때 그랬지. 어제도 오늘도 항시 그래왔듯이 민심을 왜곡하고 남탓만 하면서 지금 현재 그러고 있지 자유당이. 네. 주장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민주당의 구태 정치야말로 당장 끝내야 한다. 이름만 자유한국당으로 바꾸면 딱 자유당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면 딱 맞긴 하나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시점 수준이. 아이고. 근데 일단 뭐 이건 뭐 웃으면서 넘어가고요. 평창을 왜 가셨어요, 근데? 지금 후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지역에 함께해준 당원 동지들에게 감사 인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치렀고 감사 인사를 지역 다니면서 이제 하고 계셔요. 어저께까지 5번 했고 두 번째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많은 차질을 빚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을 좀 시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강원도 일대에 가뭄 피해가 심각해서 가뭄 대책 상황 점검까지 하고 어저께 올라오셨어요. 어제도 저는 어제는 못 갔는데 어제도 거기 포상까지 같이 한 건가요? 네. 지금 그러니까 당원들 포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경찰의 삼엄한 경호 속에 미용성 국제 태권도 연맹 총재와 장웅 IOC 위원을 앞세운 북한 시범단이 김포공항 입국장에 들어섭니다. 굳어있던 표정은 우리 어린이 시범단의 꽃목걸이 선물에 밝은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2007년 이후 10년 만에 방한한 북한 시범단은 오늘 무주에서 개막하는 세계선수권을 비롯해 전주와 서울에서 모두 4차례 합동 공연을 펼칩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남북 체육교류 협력이 이루어져 기쁘다며 이 성과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기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선수단의 참여, 나아가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최초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여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던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와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의 영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시드니 올림픽 때처럼 남북 선수단이 동시 입장하고 북한 응원단도 참가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IOC와 북측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은 마음이시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문 대통령은 북한 장웅 IOC 위원과 만나 한참 동안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축사에서 제일 가까이 있지만 가장 먼 길을 왔을 거라며 북한 참석자들을 특별히 언급하자 장 의원도 박수를 치며 화답했습니다. 저는 태권도에서 이뤄낸 이번 성과가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한다면 인류화합과 세계평화 정진이라는 올림픽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최초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여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던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와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의 영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남북 선수단 동시입장으로 세계인의 발수가채를 받았던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감동을 다시 느껴보고 싶습니다. 북한 응원단도 참여하여 남북화해의 정기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장웅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 같은 마음이시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대한민국 정부도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후 6시 30분쯤 수천 명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미 대사관을 둘러싸며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서울광장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1시간 정도 집회를 연 뒤 행진을 시작하며 이들은 사드 철거 등의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미 대사관 뒷길을 둘러싸는 이른바 인간띠 잇기 행진이 진행된 것은 20분 남짓. 짧은 시간이었지만 미 대사관을 중심으로 이런 형태의 행진을 벌인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미 대사관 뒷길에 대해선 행진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을 포위하는 형태의 행진이 진행되면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단체 측은 경찰 조치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저희는 사드를 미국에서 강화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법원도 시민